35년쯤 전이네요. 제가 30대 중반에 34살인가 5살에 연세대학교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뭐 해감이 됐다, 정년이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해감까지 되나.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30년 뭐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내가 해감이 되대요. 그러니까 후배들, 뭐 제자들이 해감 기념 논문집을 해준다 해서 받았죠. 받고서 며칠 지난 다음에 학교 가니까 내 후배 교수들 인사가 달라져서 전에는 안녕하십니까 하는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쓱 보고서는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요새 뭘 소일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저는 늙지 않았는데 마찬가지인데 자꾸 늙은이를 만드는가 보다. 그제 그렇게 되니까 뭐 이제 또 정년 퇴직할 준비하는 거죠. 한 5년을 거지 그냥 보내고서 이제 정년이 됐는데, 정년 되면서 가만 내가 나 자신 보니까 강의도 지금부터는 훨씬 좀 좋은 강의 할 것 같고요. 또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과거보다 좀 이제는 자신도 생기고, 지금부터 한 10년이 제일 교수다운 교수가 될 텐데 정년이 밀려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퇴임식 하는 날 후배 교수들, 뭐 대학원 학생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좀 오기를 부려봤다고 할까요? 나 오늘 연세대학교 졸업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사회 나가서 일하는 게 내 순서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사회 나가서 일할 작정이라고. 그리고 이제 뭐 난 늙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않고서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70 한 5세쯤까지 한 10년 동안은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요. 또 해외 나가서 교포들한테 강연도 하고요. 무척 바쁘게 지나고 나니까 75세쯤 되대요. 그때 이제 일본에 좀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회 문제가 이제 됐는데 60부터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 그런 여론들이 일본에서 그때 많이 돌아서요. 근데 그 사람들 한 얘기를 가만 종합해 보니까 60쯤 되면 아들, 딸들 다 독립하니까 가정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60이 넘으면 이제 보통 정규적인 직장에서는 이제 떠나게 되니까 60쯤 되면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때 잘 출발하게 되면 70, 80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전 60이 돼서 끝났다 하면 나머지 한 15년, 20년 잃어버린다. 그 아주 그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공통점인 거예요. 그래서 60이 되니까 사회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종합해 보니까 보통 한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의관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사회인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니까 세 가지 조건 가운데 꼭 하나 해라, 그겁니다. 첫째가 민관이 무조건 놀지 말라는 게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 일하는 사람은 60부터 이제 제 인생을 시작하고, 이제 늙었다 하면서 일을 놓치게 되면 제 인생은 없어진단 말이죠. 반드시 꼭 일해라. 두 번째가 민관이 공부하라 그랬어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보다 독서를 많이 하니까 독서를 계속해라, 죽을 때까지 계속해라 그겁니다. 세 번째는 맹구하니 과거에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가운데 못했던 것이 있으면 60쯤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80, 90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산다. 그 세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은 60 이후에 제 인생은 없어지고 만다.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10년 동안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해졌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일본 가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통념을 가졌고 났으니까 뭐 이게 좀 우리하고 달라졌다 하는 게 느끼는데 첫째는 민관이 일본에 가보면 도시에 가보든지 농촌에 가보든지 늙은들이 놀질 않아요. 전부 뭔가 일하지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학 나온 사람들까지도 그 나이가 되면 놀거든요. 그건 아주 불행입니다. 한 사회가 이제 행복해지는 성장하는 길인데 역시 늙들이 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시아에서는 유일하죠. 세계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한테 지지하는 정도로 독서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독서를 해요. 근데 독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잠깐 저도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문화 사회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 세계 인류에게 문화 혜택을 주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이제 몇 나라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산국가가 되면서 러시아가 10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불행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세계 문화를 이끌어주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일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온 세계 인류가 이제 문화의 태양 밑에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사는 건 그 5나라 때문입니다. 그 5나라 문화가 없으면 우리 밝은 하늘 밑에 살지 못하고요. 어두운 밤에 살 거예요. 그런데 그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렇게 더듬어 보는데요. 똑같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민족들, 그 국민들이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그 혜택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보다 먼저 성장했던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거든요. 근데 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지금 떨어왔거든요. 근데 독서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고요.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인문학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 인문학이 없다 하는 건 외국인이 독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떨어지고요. 아시아에서 이제 유일하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해봐도요. 미국에 가면 캐나다가 있고 미국 그 멕시코가 있죠. 멕시코가 한때는 미국보다는 훨씬 문화국입니다. 미국은 좀 야만이고요. 멕시코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저 브라질까지 가봐도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100년 기다려도요. 세계 문화에 공헌하리라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못합니다. 아프리카와 인도는 아주 문명이 많으니까 그리고요. 그럼 아시아가 어떤가 하는 생각해 보는데 역시 일본 이외에는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인데요. 그래도 중국보다는 평균하고 우리가 지금 앞섰죠. 그래서 난 우리 한글 문화권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세종대왕 때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 편지를 무슨 말로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편지 못 썼을 거예요. 우리 대만 자유중국 가보면요, 다 지금 한문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일본서 대학 생활할 때 이제 옆에 대만 원주민 애들이 와 있는데요. 대만 원주민이 저 중국서 넘어온 사람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언어는 있어요. 말은 있어요. 근데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제 집에 편지하거나 가만 보게 되면 영어의 그 알파벳으로 맞춰 쓴다고요. 이제 자기 말을 문자가 없으니까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맞춰 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남았던 언어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이죠. 만약에 세종대왕 때 우리 한글이 창제되지 못했다 하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정말 기가 막히죠. 한문 썼을 것도 아니고요. 일본말 썼을 것도 아니고요. 혹시 또 이제 우리 말은 있을까요? 영어 알파벳을 맞춰 나갈지 모르죠. 그래서 한글 문화가 있었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문화권으로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하나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벨 문학을 받는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민관이 한국 문화가, 한글 문화가 아시아에선 그래도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되고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한글 문화권은 아시아에서 남아야겠는데 그 인문학이 있어야 돼요. 인문학. 그래서 아까 얘기 돌아가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제 독서하는다고요. 지금은 우리도 이제는 취미 활동은 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아요. 얼마 전에 어디 강연을 갔는데 지금 여러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미국의 한 할머니가 90이 돼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101살까지 이제 그랬는데요. 그 90에 시작해서 101살까지 그린 그림 가운데 좋은 것들 몇 점 이제 동영상으로 쭉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쭉 보면서요. 저 할머니가 저거 90에 시작해서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림 그렸는데 저 그림 그렸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말이죠. 그 취미 활동은 그 늦게 시작해도 소질 있는 사람은 성공하니까요. 장난인 것 같습니다. 이곤이라고 하는 내 제자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자입니다. 한 날 찾아오더니 선생님 저 서해 전시회 가는데 좀 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요. 근데 제자니까 가야지 하고도 갔어요. 키가 좀 나보다 더 작아요. 그 내가 가긴 가겠는데 이건 지금 생일이 언제나 그랬더니 30년 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90이야? 그래서 90입니다 그래요. 90에 키도 못 크고 뭐 해서 그동안 나보다 키가 더 작고 하니까 저는 키 원래 작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 전시회 가니까 이제 동창들이 쭉 와 있는데요. 오늘 신사에도 와서 90이 난 제자가 선해 전시하는데 100살 된 의사가 왔다 해서 이제 얘기한대요. 역시 그 그림 그 서예 전시하는 그 친구 보면요 행복해요. 취미 활동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 이제 그런 얘기들 쭉 하니까 측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자극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80이 조금 넘어서 여러분 다 잘 아시네 안배옥 선생, 김태길 선생하고 이제 오래간만에 좀 만났어요. 우리 셋이 다 이제 동갑이죠. 같은 나이에 태어났고 또 철학에서도 거의 같은 분야 쭉 좀 일하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철학의 삼총사라고 뭐 그랬다고요. 하고 또 지금 지나고 가만 보니까 그때는 이제 문학이나 뭐 시인이나 소설가 보다도 우리 철학자들의 활동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셋이 이제 한 50년 동안 학교 쭉 일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에 좀 그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82, 3세쯤 됐을 때입니다. 어떻게 한 번 이제 만났어요. 바쁘니까 자주 못 만나다가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80이 넘도록 쭉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그래도 제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였다 하는 그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 50대쯤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선진국가는 50이면 될 것 같아요. 보람 있는 인생 시작하겠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50이면 아직 철이 안 들었거든요. 사실 철이 들어야 되는 나이거든요. 우리는 50은 안 되고 철들은 나이는 돼야겠는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다들 얘기하다가 공자님 말씀이 옳다고 60이 되니까 철들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이 뭐 철들은 나이라는 게 이제 어떤 나이인가 하고 보니까 하나의 표현이 맹관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사람에게 살다 보면요 세상 따라 살고 이제 다 남 사는 대로 살지 이젠 내가 나를 믿을 만하다 하는 게 전체로 없거든요. 80이 돼도 뭐 못 믿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나이는 돼야겠는데 그게 몇 살쯤이니까 우리 사회는 그래도 60은 돼야 한다 말이죠. 60부터가 이제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된 것 같다. 그 60부터 몇 살까지냐?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거든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이제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고요. 성장이 끝나면 이제 행복도 거의 끝나니까요. 60에서 몇 살까지 성장하는 나이였는가? 다 이제 우리 그 주변 생각을 쭉 해보니까 75세까지는 누구나 성장인 것 같다. 그래요. 우리 김태길 선생의 이제 마지막 저서가 한국인의 가치관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76세에 나왔거든요. 나도 요새 과거에 쓴 책들 좀 정리해보면 제일 그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좋은 책은 다 70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0에서 철들어가지고 75세까지는 성장하니까 그때가 제일 좋은 나이였다. 제일 행복한 나이였다. 그런데 75세까지 성장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려버리고 말면 그걸로 끝나니까요. 75세쯤까지 성장이 얼마나 연장하느냐. 우리 셋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90까지는 연장된다. 90까지는 연장될 수 있다. 그럽니다. 김태경 90에 돌아가시고 안재호 93세에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다 세상 떠날 때까지 일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가 되도록 왜 일하게 되는가? 75세까지 성장하고 그래서 유지가 되는 동안은 사회 성장도는 낮고 우리 성장은 높으니까 말이죠. 그 연장되니까 90대 때까지는 일할 수 있고 사회가 필요를 인정해주고 보람있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제일 황금기는 60에서 75세고 90까지는 연장하면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제2의 인생 읽는 사람은 제2의 인생이라 그래도요. 그 누구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김태일 세상 떠나기 뭐 한 7, 8개월 전까지도 꾸준히 일하셨거든요. 안병호 선생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나라 걱정하고요.
우리 좀 더 정직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 셋을 이렇게 쭉 보면 90까지는 연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미관이 60여 년 전에 내가 연세대학교 갈 때는 인생을 두 단계로 봤거든요. 30까지는 이제 넓은 의미의 교육을 받는 단계고 30부터 60이 넘을 때까지는 일하는 단계고 일 끝나니까 이제 내 인생도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수들이 그 당시 교수님들은 일반 65세 정년퇴직되면 책 다 도서관에 기증하군요. 그런다고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인생이 두 단계가 아니고 세 단계인데 30까지는 교육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고요. 60 중반쯤까지는 직장과 더불어 일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부터 90까지는 사회인으로서 사는 기간, 사회인으로서 내 인생을 사는 기간. 그러니까 그 세 기간 가운데 제일 좋은 때가 언젠가, 제일 보람있기는 일하는 기간이고요. 사회에서 보기엔 문관이 사과나무나 이제 그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열매를 사회에 주는 건 다 65세, 70대에서부터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 넘은 다음에는 사회 못 주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인생을 세 단계로 봐야 한다 하는데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 내가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예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예요. 그리고 내가 좀 경험해 보면요, 제일 이제 90까지는 다 이제 보람있게 살 수 있다 하고 보는데 이제 좀 있으면 100세까지 갈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리 순식가 하는데요. 내가 지나보니까 쉽게 가요. 아마 110살까지 갈게요.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은 난 90까지를 봐서 쏠 것 같아요. 지금 90까지 보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건강이에요. 건강이 이제 90까지 유지되느냐 하는 것들.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성인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인데 혈압하고요, 당뇨하고 요새 치매 이 세 가지인데 경험이 많은 의사들 얘기 쭉 들어보면 이 세 가지를 50쯤부터 관리하게 되면 90까지는 간다 그래요. 늦게 관리를 시작하니까 이제 못 가지. 일찍 50쯤부터 관리하게 되면 다들 간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잘 아는 의사가 한 사람인데 할아버지도 고혈압으로 50대 세상 떠나고 아버지도 60대 세상 떠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의사가 됐거든요. 의사가 되니까 나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 보게 되면 70까지 못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찍부터 관리하는데요. 지금은 80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혈압은 괜찮아요. 그래 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일찍 관리하면 90까지는 다 간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처음 얘기하는 건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책임지고 보람있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면 이건 내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제 나는 이제 90, 이제 100이 넘었는데요. 100이 돼서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신체는 다 똑같이 늙어요. 똑같이 늙는데 정신적으로 늙고 안 늙는 건 전부 자기 나름이에요. 이건 자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데 한 가지가 더 다른 게 이제 정서 감정인데요.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100세가 좀 넘은 셈인데요.
내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100세 넘게 산 사람이 다 보니까 7사람이세요. 7사람인데 그 7사람하고 이제 나도 같이 앉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뭘 공통점인가 하고 쭉 생각해 보니까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몸이 건강하다고 자신 가졌던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감정과 이제 건강을 낭비해 버리거든요. 그 운동 선수들은 그 운동 때문에 그 체력을 다 소모해 버렸기 때문에요, 오래 살지 못해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 건강에 해롭다 하는 건 절대 안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좀 그 점에서는 소심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오늘 자지 않은 내일은 일 못하겠다 하면 무조건 자거든요. 또 이제 뭐 강연도 좀 많이 하고 이제 책도 많이 쓰는 셈인데요. 요새는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칼럼을 계속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그 이제 조선일보는 이제 주말마다 1년 하루에 한 달에 4번 나가고, 동아일보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요. 그 조선일보는 멀리 앞에까지 다 미리 써봐요.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내일까지 써야 된다, 모레까지 내온다면 긴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과 정신력은 무리를 안 해야 돼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 오래 사는 내 친구들, 선배들 가만 보면 그 여유 있게 살아요. 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만 그 사람들 보면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욕심 많은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욕심이 없다는 건 이제 그 내 생에 대한 이제 정신적 여유가 있는 거거든. 그 욕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안에 그 겉으로 나타나는데 화를 내잖아요. 그 우리 바이블 같은 거 읽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요. 너무 평범하니까 잊어버리는데 역시 화내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 가지면 난 여러분 세대는 90까지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모든 점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난 이따 보고 안병 선생님이 가까우니까 좀 이제 얘기해 보는데, 안 선생 이제 저 워커힐 옆에 그 아파트에 워커힐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80 중반쯤 아마 됐을 거예요. 그 안 선생님하고 뭐 얘기하면 그분 이제 뭐 아주 뭐 얘기 빨리빨리 하니까 말이죠. 이제 누구 만나면 늙지 않는 거 가르쳐 줄까 그러죠. 방법이 있어 그러면 3가지만 하면 안 늙는다고 그래요. 뭔데 그러면 첫째는 그 안에 공부하는 사람 안 늙는다고. 공부만 하면 늙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그분은 뭐 이거는 여행을 많이 하라 그래요. 항상 그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데 도전해라. 세 번째는 그 안에 열심히 연애하라 그래요. 그러다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의 언제가 제일 젊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제일 젊었을까 하면요, 연애하는 때가 제일 젊을 때예요. 70이 돼서는 연애하는 때는 젊어지거든요. 열심히 연애하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 그 얘기가 읽었냐 그랬더니 80이 넘으니까 상대가 없어져서 연애하고 싶은 생각했는데 상대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예요. 그 이제 워커힐 아파트에 사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후에 그 워커힐 호텔에 이제 커피숍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뭐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집을 설리모자 그 생각 가면 이제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워커힐 호텔에 가볼 텐데 거기 이제 그 가까이 도와준 아가씨하고 좀 정이 들었는가 봐요. 꽤 정들었, 한 3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가보는 것도 반갑고 뭐 이제 그랬는데,
한 번에 아가씨가 자기 보고서 선생님 요다음 시간에 나오시면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야지 내일은 목요일인데 목요일 나오면 얘기해줘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무슨 얘기 하려나 그런 생각 선생님이 많이 하고서 갔는데 그날은 선생님이 많으니까 그만 시간을 못 얻어서 얘기를 못하고 오늘 제가 바빠서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다음 목요일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라고 또 일주일 동안 딱 꿈을 잔뜩 꾸고서 나갔는데 결국 오더니 얘기하면 인구왕에 어머니하고 남동생하고 자기하고 셋이 사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기고 그런데 암만 해도 선생님 좀 줄을 서주세요. 그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셋째 내가 도와줘야 누가 하겠냐고 뭐 그렇게 정들기가 내가 셋째야 고맙다고 말이야. 그 인사하고 갔는데 안내가 하는 얘기야. 그 이상하더라. 왜? 커피를 한 반잔 마시고 반잔 남았댔는데 줄에서 달리는 얘기 듣고서 간 다음에 그 마지막 반잔 마시니까 커피 맛이 딱 떨어지네. 그 어떻게 해서 그래서 밖에 나와서 아차산 한 바퀴 쭉 돌아서 집으로 갔지. 그 많이 마음이 좀 우울했어.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나만 남겨놓고 다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도 이제 연애는 못한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난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글이 나오지. 그럴 마음이 미리 다 없었으면 그 글이 나오지 못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제 나이 든 사람의 글도 좁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젊은 사람의 쓴 글도 이제 정서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감정이 좀 풍부해야 돼요. 근데 안병호 선생님, 김태일 선생님, 나도 그렇고 젊었을 때 이제 문학을 좋아했던 사람들, 소설이나 문학 많이 읽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좀 풍부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 보는데요. 예를 들어만 이제 음악을 전공하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악보 고대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지, 그걸로 안 돼요. 그런데 문학책이나 무슨 소설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같은 음악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연주해도 정서적으로 예술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젊게 듣고 오래 산 사람은 나이 들기 전에 문학이나 소설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예술적인 어떤 그 소양을 가져두는 거, 그게 하나 인생의 재산인 것 같아요. 나도 가만 살아보면요, 그게 없었으면 어떨까 하고 살면 내 인생의 한 부분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봐서 이제 인생을 참 단계를 보고요. 90까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고 그래야겠어요. 아까 내가 60에 철든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나하고 동갑내기 교수들이 이제 75세쯤 됐을 때예요. 무슨 뭐 얘기하다가 영문과의 어느 교수가 이번에 후배 교수가 해감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문과에 그 선배였던 이근철 교수가 그 얘기 듣더니 그 친구 가지고 철도 안 되는데 해가 붙어졌다 그래요. 그 자기가 보니까요 자기 밑에 교수가 해가 됐다니까 아직 철은 안 들었거든요. 철도 안 되는데 해가 붙어졌다고 말이에요. 그 자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일찍 성숙하고 늦게 유지하는 이제 우리 정석계 교수님이라고 나보다 많은 선배예요. 그분이 그거는 이제 92세 3세쯤 됐을 때예요. 하여튼 내가 모시고 어디 가게 됐는데요. 잘 타고 이제 가는데요. 심심하시니까 나보고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참 댄스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92세 되니까요, 76세 얼마나 좋은 나이. 90 넘은다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보람 있게요. 좀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제 그 둘째 단계인데요. 30에서 이제 65세까지 이제 일하는 단계인데요. 근데 내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과 일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나이 들면 다 달라요. 예. 일을 사랑한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한 조건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없어요. 네, 그거 없어요. 난 우리 사회 얘기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이만큼 올라간 것은 많은 사람들의 땀과 근로자들의 땀으로 이루어졌는데 노동조합 때문에 됐다고 난 생각 안 해요. 노동조합은 일은 더하고 보수 많이 받기 위해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일의 가치를 정말 몰라요. 지금 요새 52시간 근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150년 전에는 노사 갈등이 심하니까요.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52세를 자꾸 얘기했는데요. 52시간 일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나도 가만 따져보면 지금도 나는 52시간 더 일할게요. 그 일하니까 행복하죠.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일을 사랑하는 데는 이제 대체 일반적으로 봐서 어떤 과정을 밟는가 하는 건데요.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부자가 된다 하는 꿈도 안 가져보고 또 그런 생각은 이제 못 가지고 쭉 살았는데 가난 때문에 제일 고생한 때는 내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한 3년 동안이에요. 그때가 제일 좀 고생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대학에 적을 두게 되면 기초생활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딸들 교육시키는 건 괜찮고 거의 기초는 되는 때인데 이제 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고생했는데 그건 내 책임이죠. 그때는 우리 뭐 가족교육을 많이 하는 때가 돼서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랬는데 둘씩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런 때인데 난 그때 애들이 6을 키웠거든요. 지금 같으면 정부에서 편창해 줄게요. 거기에다가 이제 6.25 전쟁 끝내고 나니까 이제 북쪽에서 어머님이 오시고요. 동생들 셋이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월급 받아가지고서 부양가족이 10명쯤 되니까요. 고생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연세대학교 가기 전에 중앙중고등학교 이제 교감위를 봤는데 그때 사택이 있었어요. 그 사택이 있으니까 뭐 좀 고생을 해서 집은 있었는데 연세대학교를 가게 되니까 그 집을 내놓아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없고 말이죠. 그 한 얼마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수들이 부수입을 올리는 건 다른 대학에 시간 강사로 가는 거거든요. 열심히 뛰었죠. 건강에 어려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그렇게 한 3, 4년 고생했는데 어느 대학에서 나한테 요청이 왔는데 연세대학교에 계시면서 다른 대학의 시간 강사는 그만두고 우리 대학에만 와서 좀 이제 기초 강의를 맡아주시면 전인대우 해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래서 두 학교를 가게 되고 봉급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두 학교 봉급 받으니까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차 생활도 되고요. 전세집도 하나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가 됐는데 그리고 아마 한 5, 6년 지났을 거예요. 이제
이런 기초 생활은 이제 안정이 된 때인데요. 한 번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손님이 왔어요. 연세대학교 내 제자인데 올 목적은 일관이 1년에 한 번씩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60~100명이 다 모여서 수련회가 있는데 금년에 그 기념강연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교장회의에서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니까 당신이 가서 김 교수님 꼭 모시고 오라.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나는 좋은 기회니까 가긴 가야겠는데요. 같은 토요일 오후 시간 내가 삼성그룹에 강의가 약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삼성그룹에는 배차해 주니까 뭐 교통걱정 없고요. 강사료는 많고요. 대구에 가면 하루 종일 옛날이니까 고생하고 강사료는 절반 정도 사람만 채 안 될 것 같아요. 기업체는 대구가 좋으니까요. 그래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삼성그룹에 같은 시간에 선약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더 좋은 강사님을 내가 소개해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건 제 책임은 못 되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날 믿고 왔던 내 제자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요. 내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또 한 가지 물건이 내가 교육계에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연하는 건 한평생에 몇 번 하는 좋은 기회고 보수가 많다고 해서 기업체에 가는 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대구에 가긴 가야겠는데 어떡하냐 하다가 내 제자 보고서 내가 그럼 삼성그룹에 연락해서 허락이 되면 가겠다고. 그래서 전화로 좀 미안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기다리시라 그러더니 다 합의를 봐가지고 그럼 대구에 갔다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에 대구에 이제 일찍 갔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강의 끝나고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오늘 정말 선택을 잘했다.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고생스러우니까 왜 이랬는가. 돈 때문에 이랬거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돈 때문에 이랬는데 오늘은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는 일의 가치가 있으니까 일의 보람을 찾아서 일했는데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더 보수가 많냐 수입이 많냐 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 더 보람이 있냐 가치 있는 일이냐 그걸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쭉 사니까요. 나도 모르는 변화가 두 가지가 왔어요. 하나는 이 다음에 여러분 살아보시면 압니다마는 수입 때문에 일하는 것은 수입과 더불어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일은 그 돈과 더불어 일이 끝나요. 그런데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할 때는 일이 일을 만들어요.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에서 일로 가는 변화가 와요. 그리고 얼마 살고 보니까 돈을 따라서 일할 때보다도 일의 보람을 찾아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나니까 행복하고요. 수입도 늘었어요. 차이도 그렇게 돼. 그래서 비로소 느낀 걸 민관이 이 일이 나에게 이렇게 행복을 갖다 줄 줄 몰랐다 말이죠. 일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돈 때문에 일할 때는 마지못해가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수입보다도 일이 즐거워서 일하니까 그 이제 행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80쯤 됐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철든 셈이죠. 80쯤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다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다 100사람이 100일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더라도 일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는 그 정치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고요.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고요.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키워서 사회에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적은 다 똑같은데, 그게 똑같다 하고 나니까 뭐하니 일에 귀천이 없어요. 무슨 일이 더 소중한 일이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면 소중한 일이에요. 내가 뭐 출세하고 돈 버는 것 같아도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그건 일을 안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데 일의 평가는 어디서 오는가? 누구 일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교통부 장관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지는 때는 없었네요. 나는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버스 운전기사가 친절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날 택시를 타도요, 탈 때 내릴 때 꼭 고맙던 인사를 좀 많이 습관이 돼서 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택시 운전기사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 나는 이런 직업을 안 가지고 다른 직업 가지고 살겠다 하거든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이 고맙게 대해주고요,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수고하셨다고 하게 되면 내 직업이 천한 직업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다들 고맙게 생각해 주는구나 말이죠. 그렇게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택시기사 보고서 욕하면서 너한테는 친절해라, 그건 없거든요. 요새 직장에서 뭐 가불 관계가 많이 있고요, 또 미투 관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내가 대학생 때 일본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 아르바이트 할 때 대학생들이 또 교복 입고 가서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다행이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동경도리 미술관이 있었어요. 동경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이제 무슨 미술관 같은 데 거기 가서 이제 식당에서 웨이터 노릇을 좀 했어요. 그런데 같이 그때 해보니까 거기 이제 그 미술관 있고 전국 화가들이 모이니까요. 교양이 있고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나는 정중하게 대해줘요. 고맙다고 그러고요, 수고한다고 해줘요. 교양도 없고 인격도 없는 사람은 날 누르고 살아요. 네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그렇게 돼요. 그때 내가 배운 게 민구안이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존경하면 내가 존경받고, 상대방을 내가 얕보게 되면 내가 얕보여주구나 말이죠. 좀 일찍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내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준다는 거에 귀한 거예요. 그럼 어느 직업이 더 중하냐? 그것도 중하죠. 그러니까 교통부 장관을 잘 만나서 행복한 길은 없어도 버스 운전기사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직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더 행복을 주냐? 정치가는 정치하는 걸로 알지만 그걸로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요. 또 예술가는 예술을 가지고 세계 많은 사람의 행복을 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뭐 달라지는 거 아니? 내가 돈을 좀 쓰더라도 비용을 좀 내더라도 그건 내가 가서 해줘야겠다. 과거에는 수입 때문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돈을 병원 든 대로 가서 내가 해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유가 생기면 내가 비용을 주면서 일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을 좀 해보고 나면요, 참 행복해요. 이제 나도 이제 좀 보람있게 일하고 있구나 말이죠. 그래요. 내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수들로서는 좀 받기 어려운 상을 좀 몇 군데서 받았어요. 근데 두 군데서는 좀 상금이 많이 왔어요. 그 상금을 받고서 이제 은행에다 넣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번 돈이면 내가 써도 괜찮은데, 내 소리가 되는데, 저건 사회가 나한테 맡겨준 돈이니까 사회에 활용을 해야겠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니까 판단 쳐지 않고요. 또 내일은 또 바쁘고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할 수 없다 해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몇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서, 당신네들 좀 정년퇴직도 하고 시간에 여유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나 대신 이거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 맡기고 나니까 그렇게 한가을 하고 좋아요. 나 그거 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먼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짐을 많이 안 가져가요. 많이 못 가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필요 없는 짐을 다 안에 놓고 가지, 필요 없는 가지고 올라가질 않아요. 인생을 아주 귀하게 사는 사람들은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내가 아까 일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미국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내 기초 생활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당연한 권리고 의무예요. 그건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요. 그건 있어야 돼요. 하고 이 국가도 그래요. 우리 정치인 어떤 적어도 국가가 있다는 것은 세 가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첫째, 민관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건 국가가 할 책임이고요. 두 번째, 민관이 문맹자가 없어야 돼요. 교육 책임이 져야 돼요. 세 번째, 민관이 의료 혜택은 가야 돼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셋을 해놓고서 그밖에 몰라도 있고 뭐 그러게 돼요. 그저 인간답게 사는 데 기초죠. 그래서 이제 내가 경험한 걸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쭉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뭔가. 첫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내가 책임지는 거. 두 번째는 민관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 게으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이 일에 보람이 있다고 하는 걸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줄 아는 거. 일의 대가를 사회에 주는 거. 그리고 보면 모든 건 일의 대가는 사회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이나 예술이 좀 더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학문이나 예술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때부터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난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프랑스의 로망 롤레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장 크리스토프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장 크리스토프를 쓰면서 너무 만족하고 좋으니까요. 자기 친구가 오니까 나 좀 탈거했다고, 몇 해 동안에 탈거했다고. 마음에 들으냐 하니까 마음에 든다고. 축하한다고 했더니 그 작가가 하는 말이 민관이 이렇게 아까운 작품을 이건 누구한테 주나? 관에 가지고 갈까 보라고 말이야. 죽을 때 관에 온 거 누구 가지고 갈까 보라고 말이죠. 거기 깔리는 게 민관이 예술은 주기 위한 거죠. 학자나 예술가가 돈 요구하는 건 내가 가지고 위한 게 아니고 주기 위하니까 그래요. 정치도 그래야 하고요. 교육도 그래야 하고요. 의사도 환자를 사랑할 줄 알을 때 되겠죠. 그래서 일에 대한 이제 가치를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두 가지만 조금 더 추가하겠는데요. 일을 이렇게 살아가고 가는 동안은 다 이제 직장 생활하는 때거든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좀 소중히 여기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걸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는 이제 27살의 연세에 저희 가기 전에 중학교 교사가 되는데요. 가서 이제 7년 동안에 이제 한 3년 반은 평교사로 있고 한 3년 반은 좀 일찍 교감을 봤어요. 그때 우리 중학교의 교수 되신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게 돼요. 그분 교감이 되고서 그분하고 이제 좀 접촉하고 뭐 그런 동안에 나는 저런 분을 하고 비교하게 되면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구나 말이죠. 나는 중학교 한 7년 이상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천 선생한테서 인간관계를 배운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내 훌륭한 제자들 키울 거고요. 교수 생활하면 한때 교육자가 되면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젠가 하니 내 제자들이 다 나보다 훌륭해질 때 그거 보는 재미에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상 받은 얘기했는데 내가 인천상을 재작년에 받았는데요. 연세대학교 내 제자하고 나하고 함께 받았거든요. 4사람이 받았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제가 한꺼번에 상 받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상 받고 오니까 말이죠. 참 내가 행복하다 말이죠. 내 제자하고 함께 상을 받았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내가 인천 선생한테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뭐 배웠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절대로 상관에게 아첨하지 말자. 내가 이 다음에 지도자가 되게 되면 아첨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말자. 그래, 난 지금도 정치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지지한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 덜 가까운 사람, 질문이라고 있는가요? 그러거든요. 그건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돕는 일 누구나 하지만은 나는 당신 편입니다 하면 그건 정치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첨합니다. 아첨한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되면 다 버림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 실패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실패했거든요. 그래 실패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 보게 되면 아첨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요.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사람도 실패하게 되었어요. 아첨을 맨 안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 그룹,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보세요. 그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국회에 이제 원내 청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노선하고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났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요, 연세대학교 총장이 나한테 교무처장을 좀 맡겼으면 내가 교무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졸업생이나 학생들이나 누구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우리 총장하고 반대라고 말이죠. 나는 총장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교무처장으로 있는 동안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무처장을 그만두고 평교수로 왔을 때는 그건 또 해야 되고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요, 내쫓았게 돼요. 또 내 말 안 듣다가 또 내쫓는 지도자들 또 내 사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아첨한 사람을 주지 말고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편가르게 해요. 늘 편 내 편 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나 정치나 이건 반드시 분열이 돼요. 싸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첨한 사람 되지 말자. 편가르기는 절대로 하지 말자 말죠. 그래요. 내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유능하고 머리가 좋았어요. 좋은 제자인데요. 이렇게 키워놓고 보면요. 걔는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런 성격, 머리가 좋은 애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중고등학교에 이제 교사로 가게 됐는데요. 그 학교에 교감 선생이 당시에 연세대학교 철학과지, 그러니까 철학과라고. 김영석 교수는 지선서만까지 오라고 가면 우리 교장 다 받아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한테 와서 밀고 안에 순서도 좀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써주면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되긴 되겠는데, 저 학생 거기 가면 반드시 트러블 메이커가 되거든. 그런 거 틀림없어요. 그래서 내일 좀 생각해보자 하고 있다가 다음날 내가 찾아가지고서 내가 개인으로 주선서 쓰는 것보다는 학과장이 써서 학장의 경을 해가지고 가게 되면 내가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신뢰가 갈 테니까 과장님한테 부탁해라 말이요. 학과장을 통해서 이제 학장을 통해서 이제 취직이 됐다고요. 나는 이제 마음이 놓였죠. 마음이 놓여서 괜찮아.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학교에 선생을 만났어요. 만나서 윤원우 선생이 거기 한 3년 됐는데 지금 잘했죠? 그랬더니 학교 떠났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냐고. 그렇게 자꾸 와서 말씀 드리니까 그만 학교에서 내보냈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요, 교수가 내 제자 추천할 때는요, 장단점을 다 얘기하지 무조건 좋다고 안 그래요. 그 신용을 잃어버리게 그 다음에 내가 누굴 추천해도 받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의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니까 그게 다 비밀이죠. 그렇게 안 하고 거짓말해서 무조건 좋으니까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느 교수가 추천해서 받질 않아요. 그래서 아첨한 사람 되지 말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민관이 그 선의의 경쟁은 좋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경쟁은 하면 안 돼요. 그 나보다 유능한 사람 떨어오르고 내가 올라가고요. 저 사람이 안 되면 내가 들어갔는데 해서 이제 남을 끌어내고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인천대교의 민관이 유능한 사람이 당신 밑에 있다 하게 되면 끝까지 도와줘요. 근데 그분은 이제 중앙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이사장을 있고 그랬지만은 내가 도와준 사람이 서울대학 교수를 간다고 해서 왜가 그러진 않고요. 가라고 말이죠. 가서 더 좋은 학생들 키우라고 말이죠. 끝까지 도와줘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난 이제 그러나 배워가지고 연세대학교 갔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갈 때 학교에서 뭐 교무처장 좀 맡아달라, 뭐 학생처장 좀 맡아달라 그러면 꼭 나보다 유능한 교수가 누구가 있을 텐데 해서는 여러 교수 가운데 찾아보고서 이분이 나보다 낫겠다 하면 꼭 추천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 손해보는 건 없어요. 난 또 나 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총장이 나 찾아와서는 부총장 누가 좋겠냐고 명단 가지고 와서 김생희가 부총장에 몇 사람까지 하나 뽑아야 누가 좋을까 그러거든요. 난 또 개인적인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학교 전체적으로 입장을 봐서 행정력이 강한 사람보다는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하죠. 그래서 양보했다고 해서 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그 인천 선생을 내가 존경하는 건 민관이 동아일보 당신이 다 설립했지만은 유능한 친구한테 맡기고요. 중앙학교 전부 맡아서 하고도 또 친구들한테 맡기고요. 고려대학은 정말 정성껏 하는 대학이죠. 그런데 다 할 때부터 현상현 선생 보고서 총장 좀 맡아달라고 하죠. 경성방식 다 만들고서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살린 건 민관이
나보다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고 뒤에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트러블 메이커라고 아까 난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선의의 경쟁은 있어야지만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다음에 그건 알리세요. 존중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건 있으면 좋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좋아요. 내가 중학교 교감으로 있을 때인데요. 할머니 우리 교장이 날 찾더니 이번 학기 끝나면 어느 선생 내보내자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실력도 딸리고 또 학부모들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번 학기 그냥 내보내자고. 교장 선생님이 모시고 왔는데 그렇게 나가면 그 선생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 그래도 학교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 내가 좀 마음이 좀 무겁대요. 내 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요 한 학기만 좀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한 학기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좀 개인적으로 다 얘기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서도 안 된다는 걸 본인이 느끼게 되면 괜찮은데 내보내게 되면 항상 학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대해 불만이 있으니까 한 학기만 맡겨달라고.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 찾았거든요. 찾아서 이상하게 느끼지 말라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이번 학기가 끝나면 선생님 학교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내가 한 학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랬는데 한 학기 동안 모든 정성을 쏟아보자고 내가 돼서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그 충격받았죠. 그 선생님.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다 노력했어요.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 내가 선생님이 그 문제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한 열흘만 좀 여유 달라고 그래요. 좋다고 열흘 먹을 괜찮다고.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저녁에 부인하고 날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선생님 말씀 듣고서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선생 오는 길 막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좀 지방 학교로 가고 싶은데 갑자기 떠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좀 지방 학교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알겠다고.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좀 지방 수준이 낮으니까요. 좀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난 연세 대학교 오니까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내가 한 학기 동안 여유 주고 좀 걱정해 준 것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나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해요. 서울 온 게 지금 꼭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그러고요. 꼭 인사하고요. 그 아들이 이제 쉐브란스에 그 인턴이 됐어요. 그 아들 보고서 너 1년에 2번씩은 김 교수님 꼭 모시고 저녁 대접해라 말이지. 내가 전유한 선생님 꼭 대접해라. 그리고 큰딸 결혼할 때 저녁도 좀 서달라고 해서 내가 가서 말이죠. 그래 그때 내가 그걸 좀 경험해 봤는데 이게 윗사람이라고 하는 건 공정 아들에도 인간 애라는 거 그건 있어야겠다. 그래야 존경도 받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교수에게는 직책에는 뭐 이게 계급은 없잖아요. 직책이 이제 뭐 정교수, 부교수, 시간 강사 뭐 이제 그런데요. 뭐 교수 하게 되면 권한은 다 발언권은 다 갖고 이제 그래요. 단지 있는 건 미국안이 선배 후배가 있죠. 내가 이제 우리 철학과의 선배 교수를 있다가 떠났다고 했을 때에 내 후배 교수들이 김 교수 떠나니까 이런 살맛이 난다고 말이죠. 이런 좀 기분 좋아졌다고. 그러고 난 선배인 거죠. 내가 떠났기 때문에 후배들이
우리 김 교수님 모습일 때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이 배웠는데 떠나고 나니까 하더라고 또 좀 좋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흐름 말이요. 그 직장에서 꼭 도움돼요. 그래서 이제 일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할 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회생활의 모든 것은 일로 가게 되면 선이 되고 일로 가면 악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각자가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확실히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밑에 따라오는 사람이 민구하니 우리 선배님은 또 우리 과장님은 아주 그 뚜렷한 분이라고 말이죠. 선악은 뚜렷한 분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요새 우리 정치계 사람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혼돈하게 되니까 자꾸 인격으로 존경도 못 받고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선과 악은 아주 뚜렷해야 되고요. 뭐 질문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서 이전 제 얘기는 끝내죠.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정도 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도 되고 60, 70쯤 나게 되면요. 뭔가 한 가지 내가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살았댔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게 있은 사람하고요. 없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시골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처음 이제 우리 시골 내가 제일 처음 중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평양까지 20년 때 걸어가서 합격을 보니까 합격이 됐대요. 그 와서 아버님 보고서 나 오늘 가서 발표 봤는데 합격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2, 3일쯤 지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 그래요. 옛날이니까요. 내가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일과 더불어 열심히 함께 살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일제시대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셨을 거고요. 또 교회에서 쭉 성장하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이 가장 옳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쭉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연세대학교 오면서 이제 이게 처음 들어서 가진 직장인데 하면서 이제 나 자신 생각해 보는데요. 와서 연세대학교 와서 쭉 살아보니까요. 많은 교수들 가운데 내가 대학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까, 대학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까 그 생각보다는요.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는 교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난지 우리 공무원들도 가만 보게 되면요. 내가 공직자로서 무엇을 줄까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많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봉급이 올라갔다 보너스가 나왔다 하면 좋죠. 나도 물론 좋죠. 좋은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 가난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애들 생각하면 또 봉급만 자꾸 올라간다고 좋은 건 아니게 돼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던 교수들은 65세가 돼서 정년퇴직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생도 그걸 끝나요.
근데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연세대학교 교수다운 교수를 위해서 자꾸 노력한 사람들은 가만 보면요,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총장 지내는 분, 학장 지내는 분, 연세대학교 우리 교수 남거든요. 그럼 내가 관심의 한계가 학교니까 그 남아요. 그런데 학교 시대 잘 몰랐죠. 잘 몰랐는데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교수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 교수들은 가만 보면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세상 떠날 때까지 다 이래요. 누구나 이래요. 이제 그 가운데 내 친구인 안병옥 선생, 김태일 선생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게 누구니? 그분들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언제나 민족과 국가 걱정해요. 김태일 선생은 한 번 나 만나더니 그래요. 고향이 청청도니까요. 그러니까 선조들한테서 내려오는 산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그걸 팔았다고, 그 문화사업에서 오면서 쓰게 됐다고. 그리고 아들, 딸들한테 주지 않고 문화사업에서 좀 손을 하고 있게 돼요. 안병옥 선생도 나 만나게 되면 우린 탈북자인데 그때 대한민국을 품 안에 안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세계 어디 가서 떠돌이 생활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 고마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게 돼요. 이제 그렇게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꽃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 사람 가운데 이제 안병옥 선생이나 김태일 선생이 같이 살아보게 되면 우리 모여놀고 하는 선의의 경쟁은 있지만은 누구보다 내가 앞서겠다, 내가 더 철저하게 그건 없어요. 나도 항상 마음속에 말이죠, 두 친구가 건강하고 오래 많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내 친구들도 김 교수가 좀 더 건강해서 오래 많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지, 내가 앞서야겠다 그건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의 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요. 큰 목적이 있으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멸한다 그저 얘기가 났으니까 그런 되죠. 김태일 선생이 90에 세상을 떠나고 그랬는데요. 한 번 안병옥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김생 우리 셋이서 동갑내기고 50년 동안 함께 쭉 일해왔는데 너무 바쁘고 우리 일에만 몰두해서 1년 내내 지나가도 우리 셋이 만나서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같은 걸 못 가졌는데 더 세월이 가기 전에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만나서 그날은 우리 차도 마시고 좀 우리끼리도 즐거운 우정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 생각했는데 김태일 선생한테 전화 걸게요. 김태일 선생한테 전화 걸으세요. 안선생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1년에 두세 번 좀 만나서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고 한참 있더니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얘기하려고 한 10년 전에 얘기하지 갈래가 됐는데 한 사람들은 다 갈 사람으로 알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차례대로 가는 게 낫지. 이제 모여가지고 또 우정을 쌓아봐.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인생에서 힘든 게 뭔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려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그때는 그럴만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려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 누구 순서가 되면 하나씩 가면 좋은데 이제 우정을 쌓았다가 하나씩 갈 게 아니야. 마지막에 누가 남을래? 그 남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살다 순서대로 가자. 하고 싶은 일 다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 생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안 만나기로 하고 말았어요. 김대리 아마 먼저 가시려고 했는가 봐요. 먼저 가시고요. 안병선이 아마 건강이 이제 좋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겠죠. 한 번 나한테 토요일 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김생 전화로 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걸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나 혼자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는데 김태현 선생님 먼저 가시고 아무래도 김선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보다도 그저 내 예감이 그래서 그 뭐 말씀하실 거 하세요. 그랬더니 결국 얘기는 맹구하니 김생 나보다 정신력이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편을 좀 더 마무리해 줄게야 좀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 그때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나한테 이혼하던 거하고 안생이 그날 나한테 한 얘기가 그 친구로서 이혼이에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가 남편을 좀 해달라고. 그 안생이 병중에 계실 때 내가 충청도 영동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 좀 피곤하니까 옆에 휴게소에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대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대 후반쯤 된 아마 지방유지겠죠. 와서 인사하면서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첫마디가 맹구하니 안병옥 선생님 건강 어떠신가요? 그래요. 요새 병중에 대해서 밖에 나와지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오늘 선생님 여기 오셔서 우리 고장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다 듣고서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고맙던 인사를 못하게 되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얘기 내용은 그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보다도 정신적으로 방황했는데요. 그때 안 선생님과 선생님 두 분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하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가엾으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려고 일어서다가 하는 말이 맹구하니 안병옥 선생님 뵙게 되면요, 꼭 고맙다는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그래서 안생도 얼마 있다가 세력들하고 내가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꽃 같은 일을 해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건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친구가 되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잃어버리면 행복을 못 찾아요. 나는 내가 기업을 안 해봤으니까 모릅니다만 큰 회사를 운영한다 하게 되면 첫째 조건이 맹구하니 우리 회사에서 나와 더불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나와 더불어 일하는 직장 사람들 행복하지 못하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해 살고 그럴게요. 돈을 살고 행복해요. 그런데 꼭 같은 일을 하더라도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한 일은 남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이 들게 되면 무슨 유명해졌다, 훌륭해졌다 그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꽃같이 하는 사가 맹구하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사받는 사람이에요. 아마 최고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새 출발 쭉 하실 텐데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 번 쭉 정리해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참 보람있고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선하게 키워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내게 남아있다 하는 생각을 함께 해주시면요. 미안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제 다 내 나이까지 사실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에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인사 많이 받으세요.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아니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특별히 질문하고 그럴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